지우의 겨울방학이 다 끝나기 전에 꼭 한번 경복궁에 같이 다녀오기로 했는데 드디어 이날이 바로 지우와 함께 엄마랑 함께 경복궁에 가는 날입니다. 마침 지우의 학원 방학 날이기도 하고 제가 쉬는 날이 좀처럼 없다가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하루를 쉬게 되어서 방학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간신히 경복궁에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저희가 가장 먼저 갈 곳 바로 이곳 고궁박물관입니다. 사실 경복궁에 가고 싶던 이유가 이 고궁박물관에 오기 위해서인데요. 지우가 저한테 말했던 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고궁박물관은 꼭 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랑 전쟁기념관은 다녀왔는데 이 경복궁에를 못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디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화요일마다 지우랑 같이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는 시간이 저희 둘의 아주 힐링의 순간이거든요. 원래는 벌거벗은 한국사도 자주 봤었는데 이제 이게 완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고 있는데요. 역사에 한창 관심이 많은 지우가 이번 고궁박물관의 방문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선 국왕. 조선의 국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국가를 통치하며 뛰어난 능력과 덕을 바탕으로 바른 정치를 펼쳤습니다. 국왕은 관료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태조 추상시호 금보는 태조에게 생전의 공덕을 기리는 칭호인 시호를 추가로 올리며 만든 금보입니다. 1월 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정전에 어자 뒤편에 놓였던 5개의 산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병풍입니다.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 등에게 올려진 의례용 인장인 어보. 일반적으로 어보는 바닥면이 넓은 육면체형의 인판과 그 위에 부착된 거북 모양의 손잡이, 그리고 술 장식이 달린 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방형의 바닥면에 어보 주인의 아름다운 덕과 훌륭한 공을 기리는 뜻이 담긴 복잡한 한자가 정확한 구획안에 꺾임이 많은 전서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국왕의 자리에 설치되던 천장장식 보계,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쌍용각 보계입니다. 왕실을 상징하는 붉은 칠이 인상적인 어좌도 보이네요. 조선의 국왕은 참여하는 행사의 격식에 따라 복식을 달리 갖춰 입어 그에 걸맞은 건의와 위엄을 보였습니다. 면류관과 곤복으로 이루어진 면복은 가장 중요한 의례를 행할 때 입는 가장 격이 높은 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진을 모실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향로도 보이고요. 어진 보관함이네요.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어진입니다. 1900년 경운궁 선원전 화재로 소실된 7방의 어진을 채용신과 조석진 등이 새로 모사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1월 오봉도 병풍은 궁궐의 정전, 편전과 같은 국왕의 직무 공간을 비롯해 국왕이 행차하는 모든 곳에 함께 놓여 권위를 높였습니다. 1월 오봉도는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조선의 국왕은 원자, 왕세자 시절부터 즉위 이후까지 평생토록 성군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되면 궁궐 동쪽에 따로 마련된 동궁에서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했습니다. 왕세자의 교육은 세자시강원, 즉 춘방에서 전담했는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식견, 역사관부터 인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경회로 연못에서 출토된 이 청동용은 화재로부터 궁궐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보는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의례용 인장입니다. 왕비, 왕세자 등을 책봉하거나 덕을 기리는 이름을 올릴 때 지위와 이름을 어보에 새겼습니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올리는 책으로 주인공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이나 국왕의 훈유를 담았습니다. 어보와 어책은 받는 사람의 지위와 의례의 격에 따라 재질을 달리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어보 어책은 사후에 종묘신실에 봉안되어 조선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후대의 이를 본받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대 태조부터 제25대 철종까지 국왕의 행적을 연대기 순으로 세밀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역대왕의 훌륭한 정치적 업적을 추려 모은 국조보감, 왕실의 행사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의궤, 국왕을 중심으로 조상과 자손의 계보를 정리한 왕실족보, 왕실 인물의 덕을 기리는 이름을 담은 어보, 어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에 책록된 조선전기 세조부터 성종까지의 연간에 활동한 무관, 오자치의 초상화도 보이네요. 조선 왕실은 궁궐을 지을 때 각 전각의 격에 맞춰 특별한 형상과 재료로 장식하여 그 공간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궁궐 곳곳에 상서로운 동물을 돌로 표현한 석수를 두어 궁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훌륭한 정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궁궐은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자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교적인 이상사회 구현의 철학을 담아 당대 최고의 기술로 궁궐을 조성했습니다. 궁궐의 정각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져 화재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건물에 물을 관장하는 용의 모습 혹은 한자 물수자를 적은 부적 등을 넣어 화재가 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즉위할 때 그에 맞는 상징물을 수여받았습니다. 왕비는 교명, 옥책, 금복, 명복을 받았는데 왕비 임명 문서인 교명은 오색 비단을 직조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교명에는 왕비의 존귀함에 대한 칭송과 국모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훈계를 담았는데요. 옥책은 옥으로 만든 판을 연결해 만든 책으로 왕비가 명심해야 할 훈유와 당부의 말을 새겼습니다. 교명과 옥책의 문장은 당대의 이름 높은 대학자가 지었습니다. 왕비의 금보는 왕비지보라 새긴 도장이었고 명복은 왕비에게 주어지는 최고 예복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국가의례에 참여하거나 수렴청정 등을 통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비는 내외명부 여성들을 통솔해 왕실연회를 주관하기도 했고 국가의례에 참여해 모든 여성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에서 상황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조선 왕실 최고 여성 예복인 저기에 갖추는 머리 장식입니다. 가발을 사용해 높은 형태를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한 비녀와 떨잠 등을 꽂아 장식했습니다. 대수머리의 높이는 20cm가 넘는다고 하네요. 영친왕비 백옥떨 비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있는 장식이 마치 제가 한 귀걸이랑 흡사하지 않나요? 왕의 자녀는 어머니의 신분과 왕위 계승 여부에 따라 신분이 달랐습니다. 왕비와 후궁의 출산은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의 탄생을 의미했기에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비와 후궁은 임신 중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현의 고전을 읽으며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왕실의 옷은 장소, 절기, 착용자의 신분 등에 따라 색상, 문양, 형태 등이 세세하게 구분되었고 왕실 구성원들은 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옷과 장신구들을 착용했습니다. 왕실 가족 중에서도 왕과 왕비,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옷은 의대라 높여 불렀으며 당대 최고의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왕실 가족이 의례와 행사 때 입는 옷은 궁궐 내 각종 재화를 관리하는 상의원에서 관장했습니다. 왕실 장신구는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나이, 행사의 성격과 옷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진주, 옥, 산호, 칠복, 물총새 깃털 등 귀한 재료들을 정교하게 세공해 장식하고 나비와 국화, 봉황 등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왕실 자수는 광택이 있는 가느다란 비단실을 섬세한 솜씨로 수놓아 완성했는데요. 자수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자수의 문양을 통해 사용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왕과 왕비는 가깝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을 중심으로 왕실 우더른과 후궁, 왕자녀 등 다른 왕실 가족의 거처가 자리했습니다.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은 각 인물의 신분에 맞게 꾸며졌고 우아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추구했습니다. 공간을 장식한 가구 또한 쓰임새를 고려하면서도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제작했습니다. 왕실 가구는 나무를 기본 재료로 하여 표면에 붉은 오칠을 한 것이 많지만 검은 오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구 표면에는 자개나 화각을 이용해 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무늬를 장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궁궐의 하루입니다. 조선의 왕은 하루에 정식 식사인 수라를 비롯해 간식에 해당하는 반과를 합쳐 4번에서 7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왕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례와 같은 각종 행사에 두루 쓰인 보자기는 궁궐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고궁박물관에 다녀와서 지우가 가장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어차인데요.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고 이후 황실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생활을 현대화했습니다. 1897년 조선 제26대 왕 고종은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위 용상은 왕 또는 황제가 앉는 의자입니다. 옥좌 또는 보좌라고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어좌가 붉은색이었던 것과 달리 대한제국기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으로 칠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즉위한 고종은 실추된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황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고종 즉위 40년이 되는 해이자 51세가 되던 1902년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즉위 40년 기념 친경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조선의 국왕과 궁중에서 사용하던 각종 의례용품도 붉은색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으로 바꿨습니다. 고종은 부국강병한 근대국가를 위해 국가 운영체제 정비에 힘썼습니다. 특히 왕실 사무기구인 국내부를 국가개혁을 이끌어갈 핵심 조직으로 삼아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취해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경운궁은 대한제국 황제가 거처하는 궁궐이자 도시 근대화 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수용되면서 궁궐도 전통적인 모습과 함께 서양식이 결합된 형태로 변모하였는데요. 특히 궁궐 내 근대 시설의 도입은 궁궐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최초로 전등이 켜지며 전기시설이 궁궐에 도입되었고 침대와 의자가 배치되거나 샹들리에와 커튼박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는 의식주를 망라하며 서양의 문화가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또 한국 내 서양식 주방과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서면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품들도 서구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저기 거울 속에 누군가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각종 서양 물품들이 대한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에서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문양의 자기를 수입하여 화병이나 세면기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서구식 식생활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은 중요한 행사에 전통 관복을 착용하여 전통을 근본으로 하면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서양식 복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의 모습은 사진과 함께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통해 황실 가족들이 처했던 상황과 심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념품 샵도 안 가볼 수 없겠죠? 항상 이렇게 박물관을 관람하고 나면은 지우가 기념품 샵에 들러서 꼭 갖고 싶은 기념품을 사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념품을 구입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네요. 사랑 뮤지엄숍에서는 조선 왕조의 문화 유물을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엽서부터 부채, 우산, 패션 쇼품에 이르는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미학을 또 다른 느낌으로 풀어내고 있네요. 이날 지우가 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휴대용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반구형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조충도가 그려진 이 노트도 뭔가 멋스러워서 구입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궁중회화가 그려졌습니다. 회화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였던 도화서의 화원들이 궁중회화의 제작을 전담하였습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글짓기가 중시된 유교사회에서 문방구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왕실에서도 문방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문예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은 통치자의 정당성을 보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국왕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천문, 농업, 의학, 무기제조 등 과학기술 연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문학은 제왕의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여러 현상을 살펴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는 천문학을 통해 백성이 때에 맞춰 농사를 짓고 생업에 힘쓰게 했으며 국왕의 통치가 하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국왕은 중국의 천문과학기구와 역법을 연구하고 이를 조선의 실정에 맞춰 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앙부일구나 자경루 같은 조선만의 독창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등 과학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해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시계의 한 종류인 소일형. 물시계는 해시계나 별시계와 달리 밤과 낮, 맑은 날과 흐린 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표준시계로 쓰였습니다. 계절마다 일정한 시간에 떠오르는 별자리를 파악하는 것은 천문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배열해 놓은 천문도로 돌에 새겨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천문을 살피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 백성에게 알리는 관상수시의 의무를 실현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열린 수장고가 보이네요. 조선은 유교를 통치 철학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국왕은 예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백성들과 화합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왕과 왕비의 생일, 세자의 탄생이나 책봉 등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는 한편 왕실 가족, 왕과 신하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맏아들인 원자가 태어나면 의례에 맞게 탄생을 축하하고 땅의 기운이 가장 좋은 곳에 태를 봉안했습니다. 왕실의 혼례는 국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이자 경사스러운 의례인 가례에 속합니다. 왕과 혼례를 올린 왕비는 국모로서 후손을 낳아 왕실의 대를 잇고 우더른을 모시며 궁중 내 여인들을 통솔해야 했습니다. 여는 왕실의 으뜸 가마로서 왕의 높은 위엄을 보여줍니다. 지붕과 벽체가 있는 가마로 국왕을 비롯하여 왕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인물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가교인데요. 가교는 국왕이나 왕실 우더른이 도성 밖으로 장거리 행차를 할 때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정제는 제주를 바친다라는 의미로 의례 때 공연되었던 음악과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공연 예술입니다. 조선 왕실은 잔치에 음악과 노래, 무용을 함께 올려 신하 백성과 더불어 즐기고자 했습니다. 정제는 대체로 기존에 전해오는 선율에 새로운 노랫말과 춤을 얻는 방법으로 창작되었으며 국왕의 장수, 왕조의 번영을 바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안하고 재앙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왕실의 근본이자 정통성의 기반이었습니다.
제기는 종묘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올리는 데 사용한 그릇입니다. 제기의 형식은 역대 예제를 참고하여 정하였으며 조상을 모시는 데 쓰이는 중요한 기물이기 때문에 잘못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가의 사당입니다. 국장은 3년간 70여 가지의 절차에 따라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임시관청인 도감을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조회, 잔치 등을 열거나 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이 궁궐 밖을 행차할 때에는 행사의 격을 높이고 주인공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마와 함께 다양한 상징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례용 깃발인 의장기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 동물 또는 문자를 그려 넣어 왕의 훌륭한 통치를 나타냈습니다. 창, 도끼, 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의장물은 군사적 힘과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였고, 신선이 사용한다는 선, 산 모양의 의장물은 행차에 신성함을 더하였습니다. 고궁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요. 방금 했나봐. 맞췄대. 저희가 아깝게 놓친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수문장청 소속 무관의 당직을 순번에 따라 교대하는 것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경복궁과 덕수궁, 창덕궁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 왕조에서 제정한 수문장 제도의 첫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에 등장합니다. 예종 시기 남이 영모 사건 등 왕권이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아무리 정예 중앙군이더라도 여러 명이 돌아가며 지키는 방식보다는 임금의 신뢰를 받는 확실한 궁궐문 책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궁궐경비 체계에 대한 개편이 진행된 결과 수문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네, 이제 고궁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경복궁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경복궁을 관람하기 전에 먼저 고궁박물관에 갔는데 고궁박물관을 먼저 가고 그리고 경복궁을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종로구 사직로에 위치한 경복궁은 조선왕조 개국 3년인 1395년 완공되어 지금까지 한양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5대 궁 중 가장 큰 궁궐입니다. 아까는 날씨가 진짜 흐리다고 생각했는데 딱 경복궁에 나오니까 날씨가 진짜 거짓말처럼 너무 하늘이 푸르르고 구름도 보이시죠? 엄청 맑아져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면 뭔가 한복 빌려 입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엄마랑 지우 중에서 사진 촬영을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관람을 열심히 잘 해보기로.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장명한 것으로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경복궁에는 왕실의 주요 행사장이자 업무 공간으로 쓰였던 근정전,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며 연회를 열었던 경회루 등의 대표적인 건물이 다수 들어서 있습니다. 주요 국가 의례를 거행하던 근정문은 1395년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으로 다시 복원됩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할애, 외국 사신의 접견, 궁중연회 등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근정전은 궁궐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건물로 면적도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일상 업무를 보던 공식 집무실인 편전입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업무 보고와 회의, 경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령전은 교태전과 함께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던 침전입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으로 왕은 이곳에서 독서와 휴식 등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하들과 은밀한 정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교태전은 궁궐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왕비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중궁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경전은 1867년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신정황후 조씨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민속박물관도 보이네요. 경회루는 경복궁 근정전 서편에 위치한 누각으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경복궁을 처음 지을 때의 경회루는 작은 규모였으나 조선 태종 12년에 연못을 넓히면서 크게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돌기둥만 남은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70여 년이 지난 고종 4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경회루도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경복궁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평면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으로 간결하면서도 호화롭게 장식한 조선 후기 누각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소중한 건축문화 유산입니다. 혼자서 마저 경회루 사진을 찍고 있다가 갑자기 외국인분들께 사진 촬영 부탁을 받은 지후. 저기요? 그래도 자기 폰은 챙기셔야죠.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경복궁 관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목이 말라서 일단 근처 카페에 왔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빨리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다시 하고 광장시장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물 좀 맛있는 거 살 것 같네요. 광장시장은 TV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기세로는 엄청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배부른 상태로 가면 또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여서 엄청 많이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에너지도 충전했으니까 그 다음 코스인 광장시장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시장으로 출발!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전통거래시장인 광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TV에서만 보다가 광장시장에 온 거는 이날이 처음이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됐지만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모녀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여기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메뉴를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시킨 메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짜잔! 광장시장 하면 또 이 육회가 유명하죠? 제가 주문한 육회, 그리고 엄마가 주문한 녹두빈대떡이랑 떡볶이, 그리고 지우가 주문한 오뎅들이 보이네요. 저는 날계란을 싫어하기 때문에 건져내려다가 으악! 이렇게 터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잘 비벼서 수습해 보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오늘 사실 못 올 줄 알았는데 광장시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첫 끼를 먹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4시가 넘었거든요.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여기서 먹는 거 많이 봤지, TV에서는. 너무 맛있네. 맛있나? 광장시장 육회가 유명하다는 건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육회 한 판을 혼자 다 먹었는데 한 판을 더 시켜 먹고 싶은 그런 마음? 저희는 마저 광장시장을 구경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집에 가기는 조금 아쉬워서 바로 내려가면 있는 청계천으로 가봤습니다. 고궁박물관에 경복궁에 광장시장에 청계천까지 오늘 코스 아주 알차고 완벽하지 않나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때가 2월이었는데 날씨가 이날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천을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날씨가 만약 추웠으면 저 바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추운 건 너무 싫어. 청계천에서 마주한 청동오리도 너무너무 반갑네요. 어머, 저기 저쪽에 저 외가리 같은 애들은 뭐지? 여기 이쪽에는 쇠백로도 보이네요. 저 뒤에 꽁지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얀 머리가 왜 이렇게 귀엽고 우아하고 예쁜지 너무 귀엽죠?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것 좀 보세요. 와, 진짜 귀엽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참 곱구나. 거의 10몇 년 만에 청계천에 와보는 것 같은데 기분 좋네요. 갑자기 엄마는 운동을 한다며 저렇게 달리더라고요. 대체 왜? 어째서? 왜지? 청계천 잉어들도 보이네요. 와, 진짜 크다. 얘네들은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걸까요? 뭐지? 지우의 겨울방학이 거의 다 끝나기 바로 직전에야 가게 된 서울 나들이. 이런 역사 탐방 나들이도 가끔 이렇게 가면은 정말 재밌고 좋고 뭔가 알찬 하루를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경복궁 구경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창경궁 온실 나들이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서울 나들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온 브이로그나 전쟁기념관 다녀온 브이로그도 보면은 제가 찍은 이런 류의 브이로그들이 특히나 좀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금방이라도 잠이 쏟아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보다 보면 나도 졸립네. 그래도 잠을 푹 자고 싶을 때나 그럴 때 꼭 이 브이로그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즐거운 서울 나들이였습니다. 홍해 원더우먼의 박물관 관람은 계속된다. 쭉!